네, 박소연의 이슈 픽업입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뒤로한 채 다시 시작된 이번 한 주의 첫 번째 거래. 시장은 다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뉴욕장은 크게 올랐지만 우리는 이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슈 픽업에서는 이 이슈를 다뤄보려 합니다. 빌 게이츠의 방한 이슈 말입니다. 9년 만에 방한이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IT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가에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죠. 빌 게이츠는 보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러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일정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전에 점심 무렵에 국회에서 이제 강연을 했고요. 지금 오후 시간대 접어들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지 않을까 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하고요. 지난 2020년도, 지난 6월쯤에 전화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오늘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백신을 저개발 국가 등에 지원하는 등의 글로벌 보건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접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SK그룹의 움직임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SK 측에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소형 원자로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겠다. 여기에다가 약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완료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SK 지주사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소형 원자로의 첫 번째 투자 사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 달성 그리고 넷제로 달성이 아마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슈였는데요. 이게 빌 게이츠와의 만남이 오늘 성사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어제 내보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SK 최태원 회장이 오늘 오후 시간에 만남이 과연 성사될까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라파워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빌 게이츠에 의해서 2008년도에 설립된 회사인 거고요. 이 SMR 기술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SK그룹이 투자를 했다는 건데요. 소형 원자력 모듈에 관련한 협력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영위하고 있는 보건 분야로도 테라파워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관심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 내내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빌 게이츠 만남도 기대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날들도 있었고요. 2014년부터 빌 게이츠가 SK 바사의 백신 연구를 대규모로 지원한 바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생산을 성공했고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앞으로 테라파워와의 협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매기가 조금 쏠리더라고요. 장중한 때는 6%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빌 게이츠와의 만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된 것일까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집중되고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SK그룹의 행보가 주목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볼 거고요. 오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지만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죠. K위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수입 물가 지표였나요? 네. 네네. 이것까지 하면서 이제 인플레 정점 찍고 조금 이제 내려오는 기미가 보이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덜어졌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첫째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려 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평가 좀 내려주십시오. 네, 미국이 이제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스닥 기준으로 한 2% 이상 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조금 아침에 출발하는 흐름보다는 약간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그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는 조금 동조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6월 달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 지금도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도 또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 그림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림이 지난주에 이어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이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이제 위험 지표를 보여드리고 이 위험 지표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5주 연속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숫자를 다 이제 색깔을 칠해놨죠. 7월 15일부터 해서 5주 연속으로 미국의 공포지수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나 많이 내려왔네요. 네, 꽤 이제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네, 4.35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4, 5주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 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반대로 올라갈 때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어떠한 이슈로 반대로 움직일 때는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좀 하시고 일간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새벽에 끝난 일간 기준으로도 4.24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7월 5일 날 5.99% 고점을 찍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 투자를 좀 해도 좋을 환경이다. 결론적으로 네.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도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러면 이제 지난 6월 종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은 약 12% 정도 지금 상승을 와, 했거든요. 그렇게나 됐나요? 네, 꽤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좀 싸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팔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550선 정도가 될 것 같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850선 정도가 되면 기술적 저항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지난 6월 10일과 6월 13일 사이에 아주 크게 갭으로 하락했던 구간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충분히 회복을 했다면 그 갭 하락 구간에서는 뭔가 좀 저항에 부딪히거나 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구간까지 이제 아마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을 일부 하면서 저가에 사신 분들은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하면 2분기 실적이 다 대부분 마무리가 되죠.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은 하반기 그보다 더 내년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9월 FMC 회의 때까지는 특별한 지금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9월 FMC 회의 때까지는 2분기의 실적 기반 잘 나온 종목들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계속 좀 숫자가 좋아질 기업들을 찾는 그러한 흐름이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오늘 2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또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 팀장님께 키맨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콕콕 집어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은 어느 쪽을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에서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소, 원자력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좀 일어나는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시장에서 관심이 다시 이제 가지기 시작한 수소 관련주 쪽을 한번 볼까 싶거든요. 네네.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나텍이라는 회사인데 지난 금요일 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그래프로 그려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2020년 9월 달이 이 회사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된 이제 이전된 날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제가 이제 분기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그려봤는데 네. 거의 뭐 오른쪽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덧보이게 하려고. 네. 굳이 근데 빨간색 아니어도 확 눈에 들어오긴 했었겠어요. 그래서 분기별로는 처음으로 200억대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지난 1분기에 20억 가깝게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48억까지. 더블 이상이네요. 네, 근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지금 높게 나온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작년 연간 영업이익률이 한 10% 초반 11%였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좀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조금 뭘 하는 회사인지 맞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그리고 수소 쪽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수소, 우리가 비나텍은 탄소를 잘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소를 잘 다루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료전지 업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 위에 그림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2차 전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는 슈퍼 커패시터라고 보조 전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반적인 2차 전지는 우리가 충전하는데도 조금 찬찬히 이렇게 충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쓰는데도 천천히 소모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더 좋아져서 조금 예를 들어서 슈퍼카 같은 것들을 좀 속도가 빠른 것들을 만들고 싶다. 이제 제로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정지 상태에서 100까지 100까지 속도를 내는데 얼마나 네. 빨리 짧게 도달하는지를 네. 나타내는 건데 이걸 하려면 일반적인 2차 전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러한 슈퍼 커패시터를 가지고 출력을 빵 올렸다가 이렇게 빵 분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보조 데이터가 필요하다. 커패시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년 전입니다. 테슬라가 제로백 2.1초 정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출력이 가능하려면 엑셀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2차 전지로는 힘들다. 그래서 보조되는 저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확대될수록 저 부분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네.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슈퍼 카패시티는 충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방출하는 속도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하나의 배터리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좀 배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걸 네. 보조해주는 2차 전지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전기를 흡수하고 좀 뱉을 수 있는 게 슈퍼 캐패시티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 더욱더 지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나 수소 연료 전지차 또는 이제 대규모 발전 시설 같은 경우도 전기를 그냥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장소 외에 고압의 전류를 한 번에 많이 보내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슈퍼 캐패시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연을 설명을 해드리면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거든요, 이 기업이. 예, 근데 이 슈퍼 캐패시티가 소형, 중형, 대형 뭐 이런 사이즈를 좀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중형 사이즈 중에서는 글로벌 뭐 점유율이 약 35%로 1위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원래 잘 하고 있는 캐시카우인 본업이고요. 이 슈퍼 캐패시티는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멤브레인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는 이 수소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보다는 좀 뭔가 운송이라든지 저장과 관련된 수단으로 우리가 수소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해상 풍력에서 이제 만든 전기를 우리가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가정과 공장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위에 부분이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전기 만든 부분을 가지고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통해서 이동해서 연료전지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시장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서 이 비나텍의 주력 제품이
멤브레인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로 만드는 건데요. FEMFC 타입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PEMFC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탄소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에서도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하면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네, 많이들 맞아요. 들어보셨고 현대차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하 프론테크와 함께 이 비나텍도 현대차, 현대모비스에서 이 기술을 같이 적용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운송과 저장 수단으로서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시총이 큰 기업은 두산 퓨어셀이죠.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은 그죠?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산 퓨어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제 베타가 큰 종목, 매매하기가 좀 수월한 종목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비나텍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2분기 실적 이번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딱 기관들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시면 연기금과 투신을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오. 실적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왕창 사들였네요.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네. 외국인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쌍끌이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초 이후부터 순매수 누적 포지션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니까 지금 비중을 줄이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네, 반대로 나타나죠. 되죠. 그럼 보통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항상 이기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 머니투데이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기관과 외국인 편에 서서 비나텍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주가 해보게 조금 됩니다. 올라왔다고 이익 실현하는 네네. 오류를 범하지 말자. 네네. 큰손들의 수급을 보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도 이제 잘 나왔고 밸류에이션도 있는 수소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2020년 9월 23일 날 상장되고 난 다음에 코스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전 상장 이후에 네. 주가가 2년 동안 거의 사실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랬네요. 그 자리거든요. 네, 그 자리라서 한번 앞으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이 확산이 될 때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슈퍼 캐패시티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하면서 네. 무리 없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새로운 사업에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우리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주 좀 달리긴 했어도 실적 발표 나오고 한번 딱 움직였죠. 네, 네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네네.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대량 거래와 함께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양매수가 들어온 시가가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가격대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리스크 관리, 손절 가격이라고 설정을 딱 하시고 45,900원. 45,900원인가요? 네.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큰 규모로 들어왔는데 거기를 이탈한다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제 손실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45,9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잡으시고 조정받으실 때 좀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은 네.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수소 관련한 종목 가운데 비나텍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튀어올랐던 날 시초가를 기준 삼겠습니다. 그것만 이탈 안 되면 된다. 45,900원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데 분할 접근, 네, 한번 분할 분할 매수로 네. 관점으로 한번 좀 여유 있게 한번 내다보시죠. 좋습니다. 하나 킵해두고요. 또 다른 쪽으로 눈 돌린다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최근에 이제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조금씩 많이 오늘도 관련 대책이 또 나오죠. 그렇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주가는 재미없는 약간 맞아요. 그런 네. 김 빠지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 갖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모멘텀이 있을 만한 네. 기업들 쪽으로 건설 관련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오히려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오늘 이제 대규모 공급 대책의 발표가 나왔는데 약간 이제 미리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에 오히려 맞아요. 빌미로 좀 작용이 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 미분양 물량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이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3%대의 고정금리로 우리가 주겠다. 그다음에 중도금 무이자 제공을 하겠다. 금융 혜택도 제공을 하겠다. 등등 해서 일부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계약하신 분들한테 좀 우리가 잘 아는 유명 해외 외제차 브랜드들을 네. 뭐 제공하는 파격적인 마케팅, 정말요? 네. 그리고 고급의 이제 가전도 네. 이렇게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양이 잘 안 되기 안 때문에 되니까. 네네 그런 이슈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건설사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미분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악성 물량이죠. 그렇죠. 예. 이게 조선 제가 이제 예전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조선하고 똑같은 컨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돈을 조달해서 이제 집을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미분양이 일어나면 건설 원가라든지 이자 비용을 다 감당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분양이 안 될 때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엔 아파트 건설은 이제 우리가 B2C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정말로 입지가 좋고 매력적인 아파트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이 미분양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건설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처분 소득 자체가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분양을 많이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감내해서 다 완판 행진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 관련된 부동산 쪽은. 그래서 저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건설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건설 업체들이 이제 추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건설주들 잘 나갔을 때 그런 이 해외 사업 많이 하는 거 하면 탁탁탁 나왔는데 이제 워낙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어? 한때 우리가 좋았다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있죠. 네, 건설 관련해서.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소진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해외 플랜트 발주가 서서히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선도 지금 보시면 이제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꽤 $100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번 오일 메이저들이 제가 봤을 때는 플랜트 발주를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최근에 그러한 지표들이 수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업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 발주 모멘텀에서 가장 최대 수혜주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건설되는 수출 성과의 모멘텀이라면 역시 현대건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 공정으로 들어가는 LNG 수출 기지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수주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기업이 대우건설 이렇게 한 세 종목 정도를 우리가 건설주 중에서는 해외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우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건과 비교했을 때는 오른 것이 없네요. 그쵸. 최근 들어서. 네, 아직까지 오른 게 없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 아람코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플랜트 수주가 계속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PBR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 텐데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한 20년 동안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PBR 차트를 가지고 갔는데 거의 하단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원전 쪽인데 원전은 우리나라가 뭐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체코라든지 폴란드, 뭐 이집트 같은 원전 수출 프로젝트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8월 10일 날 통상자원부 장관 주최로 원전업계 간담회가 있었고 이쪽으로 계속 정책적인 모멘텀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대규모 이제 그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네옴시티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저는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 중에 하나 주목해 볼 기업이 있는데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 사우디 국영 최대 부동산 회사인 아카리아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아카리아 한미라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개발해서 11월 달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그 기대감이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좀 중소형주다, 근거가 있는 중소형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건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우건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LNG를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수출하려면 액화를 해야 되는 플랜트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기화를 해야 되는데 기화보다는 액화하는 플랜트가 어렵거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왼쪽 위에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화를 시켜서 LNG 배에 실어서 수입하는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액화 플랜트를 할 수 있고 과거에 해봤던 경험 있는 회사가 대우건설이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LNG 터미널이 많이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했던 기업들을 찾는다면 대우건설이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만약에 해외 플랜트 모멘텀으로 LNG 관련해서 확산이 된다면 대우건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국내보다는 해외 쪽 관련된 기업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네. 좀 해주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아파트 짓고 뭐 오피스텔 뚝딱뚝딱 짓는 그런 건설사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매가 쏠리나 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것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키맨의 설명,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략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